칼 융에 따르면 인간은 논리, 도덕, 사회적 규칙만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억압된 충동, 말로 표현되지 않은 욕망, 그리고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본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적 욕망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욕망은 마음의 화려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도 않고 인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욕망은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오히려 욕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욕망은 개인이 스스로 믿는 정체성과 진정한 자아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침착함, 절제력, 도덕성, 존경받는 모습은 내면 세계와 공존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식은 사회에 순응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페르소나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칭찬받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얼굴이 인간의 전부는 아닙니다. 억압된 충동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후퇴하고 심화되고 또 다른 언어를 찾아낸다. 성적 욕망은 이 언어의 가장 적나라한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직면할 때 나약함, 통제력 상실 또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욕망이 가면을 벗기 때문이다. 역할도, 지위도, 방어기제도 없다. 오직 본능적인 부름만이 있을 뿐이다. 융은 이 부름을 도덕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이를 억압된 영혼의 일부가 의식과 접촉하려는 시도로 정의한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이 욕망은 내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지 않는 한 욕망은 위협으로 인식된다. 권력, 복종,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친밀감, 아니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성욕으로 인식하는 것은 종종 성욕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다른 욕구를 상징한다. 억압된 자아의 일부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말하는 것이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 목소리를 침묵시키도록 가르친다. 비난하고 낙인을 찍고 두려움을 준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침묵한다. 하지만 침묵은 내면 세계의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억압된 모든 것은 무의식 속에서 증폭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융에 따르면 문제는 욕망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욕망이 의식과 접촉하지 못하게 막는 데 있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모든 내용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지배한다. 반응, 갑작스러운 끌림, 설명할 수 없는 관계, 반복되는 악순환은 모두 여기서 비롯된다. 누군가 나는 왜 항상 같은 것에 끌리는 걸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것은 억압된 자아의 일부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욕망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훈적인 것이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욕망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가져온다. 그러나 잘못 해석하면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싸우게 된다. 융의 접근 방식은 명확하다. 욕망은 억압되어서는 안 되며 이해되어야 한다. 판단 없이 욕망을 관찰하고 자아의 어떤 부분이 말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 목소리를 의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개성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욕망은 억압된 자아에 조용하지만 끈질긴 부름이며 이 부름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머물 뿐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욕망이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계획하고 정당화를 만들어내고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저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욕망이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도덕적이고 절제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지만 내면 세계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이러한 규정을 뒤흔듭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충격은 파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인간의 성숙은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부해왔던 측면들과 접촉함으로써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바로 이러한 거부된 영역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문이 열렸을 때 보이는 것이 항상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의식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욕망은 억압되고 사람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안전함은 환상일 뿐입니다. 억압된 내용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공개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욕망은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끌림, 비이성적인 선택, 설명할 수 없는 애착, 반복되는 관계의 순환 등이 이러한 변형의 결과입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복수라고 설명합니다.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 들리지 않을 때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성적 욕망에 대한 가장 두려운 측면은 그것이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구축해온 이야기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자기 희생적이고 단순하고 강인하고 혹은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이러한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욕망을 억압하고 현재의 페르소나로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욕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인지입니다. 융에 따르면 두 번째 길은 어렵지만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욕망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맥락 속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부여받은 욕망은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에게 내면의 방향 감각을 부여합니다. 욕망을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분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개인이 사회와 맺는 필연적인 타협이라고 정의합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외부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내는 얼굴입니다. 강해 보이고 싶은 사람은 강한 역할을 하고, 차분해 보이고 싶은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며, 존경받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통제합니다. 이 가면은 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이며 대체로 효과적입니다. 페르소나를 통해 개인은 사회생활을 하고 갈등을 피하며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페르소나는 영혼의 전부가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위험은 개인이 이 가면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페르소나는 특정 영역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바로 개인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 그 영역입니다. 여기서 성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실은 페르소나가 힘을 잃는 첫 번째 영역입니다. 욕망은 역할이나 지위를 가리지 않으며 겉모습에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외부 세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통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밤에는 통제력을 내려놓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내적으로는 항복을 원할 수 있습니다. 냉담해 보이는 사람이 친밀함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모순을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를 영혼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깁니다. 의식이 한쪽으로 치우쳐 살면 무의식은 그 반대 극을 만들어냅니다. 페르소나가 경직될수록 억압된 면은 더욱 강렬하게 드러나려 합니다. 성욕은 이러한 강렬함을 가장 빠르고 여과 없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페르소나는 필수적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음을 알 때 자유로워집니다. 페르소나에 사로잡히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침실에서 가면이 무너지는 것은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각성 때문입니다. 이 무너짐은 무의식의 경고입니다. 무의식은 네가 생각하는 너와 내 진짜 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부정할 때 사람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억압된 욕망은 다른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비밀스러운 관계, 갑작스러운 이별, 강렬한 끌림, 그리고 반복되는 순환은 이러한 갈등의 결과입니다. 이 시점에서 융은 욕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면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남게 됩니다. 이 벌거벗음은 불편하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과 마주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페르소나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욕은 도피처가 아니라 자각의 장소가 됩니다. 욕망은 더 이상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역할뿐 아니라 내면의 모순을 통해서도 자신을 정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이 시작됩니다. 가면이 벗겨진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한 사람은 회복됩니다. 페르소나가 무너질 때 남는 것은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다시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진정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가 무너질 때 사람은 취약함을 느낍니다. 익숙했던 정의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자신을 안심시키는 꼬리표들은 침실에서는 의미를 잃습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직함, 업적, 도덕적 입장은 이곳에서 침묵합니다. 남는 것은 내면의 정체성뿐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대개 이전의 정체성에 매달리려 합니다. 하지만 매달릴수록 긴장은 더욱 심해집니다. 의식은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무의식은 끊임없이 그 반대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긴장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욕망을 숨겨진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느 경우든 진실성은 손상됩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래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빠르게 밀려옵니다. 이 생각은 욕망 그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으로 인해 위협받는 정체성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해온 역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욕망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도덕적 붕괴가 아니라 심리적 개방입니다. 페르소나만으로는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페르소나는 단지 외면의 세계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에서는 다른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법칙들이 억압될 때 사람은 내면에서 분열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의식적인 상징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성싱인데 이 분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욕망은 종종 직접적으로 경험되기를 원하지 않고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은 권력에 대한 욕구를, 굴복하려는 욕망은 안정에 대한 갈망을, 강렬한 끌림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상징들을 해독하지 못하면 행동은 반복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비슷한 유형의 관계에 끌리고 비슷한 갈등을 경험하며 매번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는 것을 멈춘 사람은 욕망과 싸우지 않습니다. 욕망을 신성시하지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그 사람을 더욱 솔직한 내면의 연결로 이끌어줍니다. 내면과 외면 사이의 거리가 좁아짐에 따라 성은 더 이상 긴장의 영역이 아닙니다. 고요한 자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면이 벗겨졌을 때 드러나는 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의식과 접촉하게 될 때 이러한 붕괴는 그 사람을 해체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개인에게 더 폭넓은 자아감을 제공하고 개성화를 향한 조용하지만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게 해준다. 칼 융에 따르면 인류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측면만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특성은 의식 속에 자리 잡는 반면 불쾌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은 무의식 속으로 밀려납니다. 융은 억압된 이 영역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원치 않거나 용납할 수 없거나 거부당하는 모든 성격적 측면을 포괄합니다. 질투, 권력욕, 통제욕, 강렬한 성욕, 중독 성향 등이 모두 이 영역에 속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할수록 그림자와 더욱 강력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가 억압되면 수동적인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증폭되어 미묘하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적 욕망은 이러한 영향력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과 모순되는 욕망은 그림자에 축적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죄책감이 발생합니다. 죄책감은 욕망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으로 인해 위협받는 자신의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선하고 절제되고 올바른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림자는 이러한 서사를 교란합니다. 이러한 교란은 의식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통제에 대한 욕구를 촉발합니다. 융에 따르면 통제는 종종 힘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내면에 억압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 합니다. 이는 특히 성싱의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욕망이 억압될수록 개인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집니다. 자신의 생각, 행동, 심지어 타인의 반응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 시도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무의식은 통제할 수 없고 단지 인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통제하려는 모든 충동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억압된 욕망은 갑작스러운 폭발, 비이성적인 선택 또는 반복되는 관계의 순환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순환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항상 같은 자리에 갇혀 있는 걸까? 융에 따르면 이 질문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죄책감이 아니라 자각을 통해 변화합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억압하는 반면 자각은 사람을 확장시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도덕적 법정에서 판단할 때 그들은 욕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억압할 뿐입니다. 해석되지 않은 모든 내용은 무의식 속에서 강화됩니다. 통제에 대한 환상은 바로 여기서 생겨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는 통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은 자동적이 되고 선택은 무의식적이 됩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무의식의 지배라고 설명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은 내면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는 충동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림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림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지도 않습니다. 의식적인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는 통제가 아닌 관찰입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죄책감이 해소됩니다. 죄책감이 해소되면 통제에 대한 욕구가 약해집니다. 사람은 더 이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자와의 접촉 없이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 욕망이 그림자에 남긴 내용은 의식과 연결될 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욕망은 더 이상 개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를 드러내는 신호가 됩니다. 통제에 대한 환상이 무너질 때 사람은 진정한 안정은 억압이 아니라 직시하고 수용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림자와 접촉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적 자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의식 속에 간직하고 불편한 것은 어둠 속에 남겨둡니다. 이러한 분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균형 잡히고 통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억압에 몰두합니다. 이러한 억압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피로감을 느끼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내면 현실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책감은 그림자와 접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죄책감은 이해가 아닌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죄악시하는 사람은 욕망에 귀 기울이지 않고 침묵시킬 뿐입니다. 침묵된 모든 요소는 더욱 복잡한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융은 죄책감이 도덕적 메커니즘이 아니라 심리적 메커니즘임을 강조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더 엄격한 경계를 설정하고 더 까다로운 원칙을 세우며 자신에게 더욱 가혹해집니다. 이러한 가혹함은 내적 갈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킵니다. 통제에 대한 환상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억압할수록 자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충동을 제거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동이 보이지 않게 될 뿐 그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축적된 에너지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방출됩니다.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강렬한 끌림, 설명할 수 없는 행동, 나중에 후회할 결정 등이 모두 이러한 방출의 결과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나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의식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통제하려는 욕구는 고요한 자각으로 대체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자신을 이상적인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여러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욕망을 침묵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아 전체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억압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평온함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내면에 축적된 에너지는 해방되지 않으면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융은 억압이 일시적인 질서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을 내면의 현실로부터 단절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개성화는 분리가 아닌 접촉을 우선시합니다. 욕망은 이러한 접촉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욕망은 개인이 자신과 맺는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 일부를 배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제는 자아 분열로 이어집니다. 개성화로 가는 첫걸음은
욕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은 보고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융에 따르면 욕망은 종종 오해됩니다. 욕망을 행동적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그 상징적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성욕만이 영혼의 유일한 욕구는 아닙니다. 권력, 친밀감, 항복,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 접촉에 대한 욕구 모두 성욕을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화는 욕망의 표면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심오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의미를 해독하게 되면 욕망은 더 이상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의식적인 신호로 변모합니다. 통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통합된 욕망은 개인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자아의 영역으로 이끌어줍니다. 융은 통합을 내적 화해라고 정의했습니다. 의식은 무의식을 억압하는 대신 무의식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에는 갈등이 있지만 파괴는 없습니다. 욕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욕망을 처벌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욕망은 인식되고 이해되고 적절한 맥락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배치는 개인에게 내적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모순을 받아들입니다. 강해지고 싶은 욕망과 연약해지고 싶은 욕망, 통제하고 싶은 욕구와 내려놓고 싶은 욕구가 모두 같은 자아 안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개성화는 이러한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확장은 개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예민하고 덜 변덕스럽고 더 의식적으로 만듭니다. 욕망이 통합되면 죄책감은 줄어들고 통제하려는 욕구는 약해지며 개인은 내면 세계에서 저항 없이 살아갑니다. 이 시점에서 성욕은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닙니다. 개인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인식함으로써 평화를 찾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욕망은 어두운 위협이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이 됩니다. 개인이 이 나침반을 따라가면 외부 세계가 강요하는 정체성에서 서서히 벗어나 내면의 중심에 다가갑니다. 융이 지적한 성숙함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개인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용함으로써 강함을 느낍니다. 욕망이 통합되면 사람은 더 이상 내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통합은 조용하지만 심오하며 개성화 여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대화는 말이 아닌 자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욕망이 생겨나더라도 즉시 판단하거나 억압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먼저 욕망을 관찰합니다. 이 관찰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욕망은 더 이상 위협적인 힘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신호로 변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 통합을 오해합니다. 욕망 통합은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융은 오히려 그 반대를 강조합니다. 통합된 욕망은 의식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선택은 충동적인 행동과는 다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함은 내면의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경계는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에 의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이 성과 맺는 관계 또한 변화합니다. 성욕은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외로움, 무가치함, 무력감을 보상하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통합된 욕망은 더욱 차분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타인 안에서 자신을 완성하려 애쓰는 대신 사람은 진정한 교감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교감은 내면의 결점이 없기에 의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성숙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온전히 존재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변화는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 반응과 선택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반응은 무의식의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거나 도피하거나 공격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속도입니다. 반응은 생각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저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반면 선택은 느립니다. 선택에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잠시 멈추고 느끼고 관찰한 다음 결정합니다.
융은 변화가 바로 이 멈춤의 순간에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욕망, 두려움, 죄책감이 생겨 즉시 행동할 때 무의식이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러한 내면의 움직임을 자각하게 되면 반응의 연쇄는 끊어집니다. 이 단절은 조용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유란 충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 후기에 이르면 사람은 내면의 과정을 억압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림자는 여전히 속삭이지만 의식은 더 이상 이러한 목소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선택함으로써 내면의 공간이 확장됩니다. 이러한 확장은 관계, 성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개인은 더 이상 자동적인 끌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모든 욕망을 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욕망을 억누를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것을 인식하고 무엇을 외부로 표현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후회, 죄책감, 그리고 내적 갈등을 줄여줍니다. 융이 강조했듯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충동성이 아니라 의식적인 지향성입니다. 반응적인 사람은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말, 행동, 그리고 기대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중심에 의지합니다. 이 중심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내면의 현실과 접촉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접촉은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면서 힘을 얻게 합니다. 반응은 종종 방어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선택은 내면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이 성과 맺는 관계 또한 변화합니다. 성은 더 이상 해소 수단이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의식적인 연결의 표현으로 변모합니다. 개인은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통제하려는 필요 없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는 내면의 온전함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경계를 굳게 세우지 않습니다. 이미 내면에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줄어들면서 삶은 더 단순한 리듬으로 자리 잡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끝맺음은 극적이지 않고 조용하지만 지속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변환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면을 보고 이해하며 의식적으로 자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반응적인 자아는 서서히 물러나고 선택하는 더욱 차분하고 온전한 자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면 세계의 근본적인 질서가 확립되어 개성화 여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시간 인식 또한 바뀝니다. 반응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조급하게 느껴집니다.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감정, 즉각적인 해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택하는 사람은 이러한 조급함을 초월합니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충동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면 충동이 저절로 가라앉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면의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개인은 모든 내면의 충동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자각은 평온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평온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명확한 방향 감각을 제공합니다. 무엇에 예라고 말하는지 아는 것처럼 무엇에 아니오라고 말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반응이 아닌 선택을 통해 가능합니다. 반응적인 아니오는 종종 후회를 낳습니다. 그러나 선택에 의한 아니오는 개인을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융이 말하는 성숙함은 바로 이러한 내적 일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면의 모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갈등을 덜 일으킵니다. 변화가 깊어질수록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언어도 바뀝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욕망, 두려움, 망설임은 더 이상 억압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방어적인 반사작용이 아닌
의식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반응적인 자아가 선택하는 자아로 대체될 때 삶은 더욱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흐름을 갖게 되고 개성화의 여정은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칼 융에 따르면 변화는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 반응과 선택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반응은 무의식의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거나 도피하거나 공격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속도입니다. 반응은 생각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저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반면 선택은 느립니다. 선택에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잠시 멈추고 느끼고 관찰한 다음 결정합니다. 융은 변화가 바로 이 멈춤의 순간에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욕망, 두려움, 죄책감이 생겨 즉시 행동할 때 무의식이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러한 내면의 움직임을 자각하게 되면 반응의 연쇄는 끊어집니다. 이 단절은 조용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유란 충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 후기에 이르면 사람은 내면의 과정을 억압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림자는 여전히 속삭이지만 의식은 더 이상 이러한 목소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선택함으로써 내면의 공간이 확장됩니다. 이러한 확장은 관계, 성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개인은 더 이상 자동적인 끌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모든 욕망을 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욕망을 억누를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것을 인식하고 무엇을 외부로 표현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후회, 죄책감, 그리고 내적 갈등을 줄여줍니다. 융이 강조했듯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충동성이 아니라 의식적인 지향성입니다. 반응적인 사람은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말, 행동, 그리고 기대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중심에 의지합니다. 이 중심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내면의 현실과 접촉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접촉은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면서 힘을 얻게 합니다. 반응은 종종 방어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선택은 내면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이 성과 맺는 관계 또한 변화합니다. 성은 더 이상 해소 수단이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라 의식적인 연결의 표현으로 변모합니다. 개인은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통제하려는 필요 없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는 내면의 온전함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경계를 굳게 세우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이미 내면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줄어들면서 삶은 더 단순한 리듬으로 자리 잡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시간 인식 또한 바뀝니다. 반응의 상태에서 살 때는 모든 것이 조급합니다.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느낌, 즉각적인 해소를 요구합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이러한 조급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충동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지식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면 충동은 저절로 가라앉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면의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사람은 모든 내면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자각은 평온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평온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한 방향 감각을 제공합니다. 사람은 무엇에 예라고 말하는지 아는 것처럼 무엇에 아니오라고 말하는지도 압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반응적인 아니오는 종종 후회를 낳지만 선택에 의한 아니오는 사람을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융이 말하는 성숙함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일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면의 모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갈등을 덜 일으킵니다.
변화가 깊어질수록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언어도 바뀝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욕망, 두려움, 망설임은 더 이상 억압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로 변환됩니다. 사람이 이러한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방어적인 반사작용이 아닌 의식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응적인 자아가 선택하는 자아로 대체될 때 삶은 더욱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흐름을 얻게 되고 개성화의 여정은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